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자, 개편 첫날 월요일을 장식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좀 하락한 거를 시청자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셔서 지금 벌써 18,000분이 넘게 접속해 계신데 어때요? 시장 좀 많이 올라와서 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금값 빠지고 은값 30% 네네. 빠지고 그동안에 오른 걸 생각 못했잖아요. 이게 근데 뭐 3년 동안 4년 동안 거의 300% 올랐습니다. 그쵸? 금과 은이 260%, 270%. 이게 워시 때문이에요? 시장 하락한 게? 촉발은 워시 때문에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참 이 케빈 워시 지명한 거가 저한테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는 이슈예요. 왜요? 케빈 워시가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해서 어떤 한 분야, 마이크로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빈 워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균형을 쭉 봐가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이게 전체 어떤 경기 상황 같으면 그 뭔가 왜곡되지 않게끔 좀 균형 있는 정책을 피자, 이게 이제 케빈 워시의 그 기본적인 스탠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정 환경도 이 제가 써드렸지만 아일랜드 카톨릭계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뭐 개파 나누는 이게 아니라 굉장히 시장을 좀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정책을 펴자라는 거고, 거기에 파생된 게 전통적으로 그 대차대조표를 중앙은행이 뭐 줄이고 늘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막 뿌리는 이게 네. 이제 QE잖아요, 사실은. 네네. QE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QE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시장에서 조금 곡해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QE를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로 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설익은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일날 보면 의외로 이 달러 조금 올랐고 금리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시장이 판단했다고 하면은 금리가 오히려 올랐어야죠. 네. 반면에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결국에는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이 된다라는 그 상황은 지금은 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나쁠 게 없다라고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경제에 나쁠 게 없다. 경제에 나쁠 게 네. 없다. 제가 늘 표현드리지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경제 펀더멘털을 미리 선반영하는 게 주식 증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펀더멘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방금 질문을 이제 케빈 워시로 답변을 제가 드렸지만 금요일 날 소식 중에 제가 살짝 싸했던 이게 이제 PPI였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거 다들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히려 떴단 말입니다. 네. 먼소먼스가 오히려 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수입 물가지수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CPI는 지금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락가락해요. 지금 여러 인터뷰에서 뭐 일주일 전에 물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다가 또 PPI 발표되니까 또 우려가 되고, 늘 시장에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네. 의외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거가 작년 4월 달에 그 정말 판때기 감고 나와서 난리를 친 다음에 트럼프가 이게 물가로 어떻게 그 전이가 될까 말까 작년 연말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심지어 지금도 그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 트루플레이션 실시간 물가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급전직하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떴다는 얘기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잘 아시는 대로 소비자 매대로 전이가 되고 이 공급망에 이 전이가 되는 기간을 짧으면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 12월 달께 반등을 했다는 얘기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전이가 되는 그쵸. 가능성도 우리가 인플레이션. 안심하진 못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물론 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이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는 뭐 샌디스가 참 세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일부 경기 측면에서 또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점점 이게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유, 연출되고 그럼요.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게 과연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는 하나하나 우리가 돌다리를 좀 지금은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 업종별 S&P 500 기준으로 한 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떤 국면인지? 가끔 한번 보여드리는 업종별 성과 S&P 500 11개 서브 섹터가 있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빨간색 바 차트가 지난주 금요일 현재 전주 일주일 동안 업종별로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초록색이
연초 이유가 어땠는지 그리고 파랑색이 하루의 성과입니다. 하루의 성과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이유는 이 케빈 워시 때문에 지금 다 들쭉날쭉했잖아요.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면서. 맞아요. 근데 뭐 그래도 저는 안심스러웠던 게 뭐 테크라든가 소재,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긴축이지 않을까 이러니까 좀 흔들했죠. 근데 나머지 글쎄요. 뭐 YTD로만 보면 연초에 보면 에너지, 필수 소비, 산업재, 소재 그다음에 여전히 중소형주 한 5.3%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2.57이면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금리 자체가 좀 높은 수준인데 이 부동산이 올해 들어서 그래도 조금씩은 약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얼핏 보시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연초 이후로 지금 업종별 11개에서 굉장히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했던 것들이 맞아요. 많죠. 특히 S&P 500이 이거 달러 텀 기준입니다. 원화 기준이 아니고 S&P 500이 연초 이후에 1.37% 상승했는데 S&P 500이 이퀄 웨이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500개 종목을 n분의 1 했던 똑같은 비중으로 네, 상대적으로 동일 이제 비중으로. 중소형 비중을 같이 보는 네. 이퀄 웨이트이 3.4%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S&P 500 큰 아이들 위주로 움직이는 거에 거의 2배 이상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도 그런 표현 가끔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스프레드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승세가 이게 시장 전방위로 조금씩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는 여전히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뭐 또 공교롭게 지난주 금요일 흔들린 게 이제 2월 달이 지난 한 몇십 년 쭉 이렇게 월간 평균 상승률을 보면 역사적으로 안 좋아요? 2월과 9월이 항상 마이너스예요. 아, 근데 2월이 보니까 뭐 한 2%, 1.5% 마이너스 평균. 조금? 9월이 꽤 커요. 9월이 뭐 3%인가 5%인가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 해석이 의미가 없긴 한데 제가 볼 때는 2월 달에 금 가격, 은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네. 그리고 샌드스크 뭐 마이크론 무슨 뭐 많이 올랐잖아요. 네. 1, 2월 달에 보통 제가 알기로 1, 4분기 정도에 이 기관 투자자들 리밸런싱을 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하고 맞물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올랐던 자산에 대한 일부 조금 매도를 하면서 하고 뭐 비중도 좀 줄이면서 좀 저평가된 애들 좀 사고 뭐 자산별로도 주식 사고 채권 팔고 뭐 이런 식의 리밸런싱이 좀 겹치지 않았나는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네. 두 가지. 이 케빈 워시의 이슈 첫 번째 이게 경제 펀더멘털에 악영향을 미칠 거냐.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아까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하는 아직은 희망을 갖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금요일 날 하루 빠졌던 게 이제 추세적으로 막 이거 끝난 거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절대. 네,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다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케빈 워시가 결국에는 지금 최종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페드의 가장 최연소 이사였었다고 하죠. 그때도 이제 사실 지난 정권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하마평에 하려고 최종 두 사람 파이널 라운드까지 했다가 너무 젊어서 제롬 파월을 그쵸. 낙점을 했는데 여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제롬 파월이 말 안 들으니까. 후회해서 원래 이제 쓰려고 했었던 카드를 다시 한번 참 저도 미국 전공했고 미국 회사도 근무를 해봤었지만 네. 의외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인맥을 중요시해요. 인맥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뭐 사전에 다 우리나라도 검증이 됐다는 마찬가지죠.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도 중요시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해보잖아요. 네. 뭐 공채 이런 거 없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그렇죠. 추천해서 다 다 인맥이고 추천이고 특히 가족 통해서 좀 아까도 언급되던데 믿을 사람이 가족밖에 없는 거죠. 에스틸로더 화장품 회사잖아요. 에스틸로더 네. 창업주의 상속자인 로널드 로더가 60년 전에 와튼스쿨 트럼프의 아주 절친이에요. 60년 직입니다. 그 사람의 사위예요, 케빈 워시가. 제인 로더의 남편인데. 최소한 나를 뒤통수 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저는 사람을 그게 뽑은 굉장히 거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트럼프 일기 때 존 볼턴이건 뭐건 다 배신했잖아요. 배신을 많이 당해봐서 그렇죠.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가족으로 엮여 있는데 얘가 설마 나 뒤통수를 치겠어? 그리고 스탠스가 매파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아까 네네. 빠뜨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최근 코멘트를 보면 AI 혜택을 인정해야 된다. AI 혜택 인공지능 덕분에 어. 물가가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잊어버려. 그런 염려 없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파 발언만 우리가 콕 찍어서 보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굉장히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있고 특히 그 뭐 레이 달리오라든가 뭐 또 미국의 저명한 어떤 정말 투자자분들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이 폴 크루그만 정도는 빼고 상당히 환영하는 멘트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이 케빈 워시가 이 정치계하고 이 증시
이 시장을 굉장히 양쪽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할 거다. 저는 딱 정확한 판단이라고 봐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금리를 가장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깨지지 않기를. 근데 다들 이제 매파적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게 오히려 균형감을 주는 거라서 좋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은 바로 매파? 그러면 금리 인하 더 안 해주겠네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렸단 말이죠. 사실 굉장히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금요일 날 시장을 반응을 보면서 참 시장도 굉장히 천재 중에 천재들이 모여 있는 게 시장인데 시장이라는 것도 별게 없을 수 있구나. 굉장히 심리에 취약한 그런 표면적인 생각이. 어떤 이슈에 딱 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참 시장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했었죠. 결국 대표님은 그러면 케빈 러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금 선임된 거에 있어서는 시장에 뭐 충격이나 오히려 안 좋은 상황보다는 경기에 좋은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경제에는 훨씬 더 밸런스 있는 정책을 펴주지 않을까. 경제가 좋다고 주식이 오르나요? 경제가 좋아야 주식이 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물론 경제에 자꾸 국한하시길래 국한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증시가 결국 반영하는 게 뭘까? 삼성전자 주가가 반영하는 게 삼성전자의 실적, 네. 삼성전자의 자산, 매출 추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자산, 매출 추이, 부채 이런 것들이 경기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기업들이 다 모인 게 한국과의 경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펀더멘털리스트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식의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반응이 바로 금요일장에 보였는데 지금 달러와 금리 그리고 증시 흐름, 귀금속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보여주시죠. 아까 살짝 드렸는데 네. 달러는 오히려 살짝 올랐고 이건 당연하죠. 네네. 매파적인 스탠스라고 근데 하니까 살짝 금리는 올랐다. 떨어졌어요.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금리가 이게 뭔가 불안하고 매파적이었으면 금리가 올랐어야 네. 됩니다. 이게 뭘 읽었느냐? 오히려 경제가 또는 그러니까 미국 얘기 비판을 할 때 항상 고질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부채 규모가 많아가지고 무슨 1년에 이자만 1,000조 이상을 쓰고 있고 뭐 그딴 소리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매파적인 스탠스니까 재무적인 안정성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그렇게 해석하는 것 플러스 국채 금리가 최근에 안 떨어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리로만 보자면. 근데 그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안도감을 시장에서 정말 이거는 이 케빈 러시 때문에 시장이 망가질 거야. 경제가 문제가 있어. 이거는 아니는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증시 귀금속은 증시는 뭐 당연히 좀 흔들렸으니까 귀금속 빠진 거 저는 글쎄요. 금, 은이 아까도 살짝 설명드렸지만 네. 최근 5년 보면요. 280%, 270% 올랐습니다. 금, 은이. 모 혹자들은 어떤 젊은 친구가 이제 유튜브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주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게 알고리즘이 떠서 들었는데 그 무슨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 슈퍼사이클. 예, 그러니까 귀금속 슈퍼사이클의 징후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알리안츠 자산운용 다닐 때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그때 골드바를 3개를 샀거든요. 그때 1kg짜리. 정말요? 가지고 그때 계시나요? 제가 슈퍼사이클을 생각을 했었어요. 10년 전에.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팔았죠. 이미 그나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자문사 해야 되고 하니까 사업 자금도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파셨어요. 가슴이 굉장히 쓰립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동의를 저는 안 아직 하신다? 슈퍼사이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제가 많이 올랐는데요? 금을 한 10몇 년 전부터 쭉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요. 몇천 프로 상승하는 게 슈퍼사이클이에요. 지금 한 2, 3년 떴다고 해서 이걸 슈퍼사이클 초입이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부터 몇천 % 오를 가능성을 그런데 두고 그렇게 슈퍼사이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반반이라는 거죠. 자, 최근 2, 3년 귀금속이 올랐던 거를 제가 해석하는 거는 네. 일찍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해서 어마어마한 그때 추산으로 보고서들에 8,000조인가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잠잠하나 싶었더니 2018년도에 금리 올리고 잠나 싶었더니 2020년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네. 자그마치 5,000조 원인가를 뿌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중에 지금 우리가 미국만 신경을 쓰니까 미국 페드가 뭐 세 차례 인하했고 이러지만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 완화 사이클을 유지 중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졌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동성이 많이 뿌려졌다는 얘기는 돈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걸 해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 금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2007, 8년도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미중 패권 전쟁 일환으로
이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금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재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상승한 거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그 금요일 날 금가격이 빠졌던 거 저는 하나 조금 무게감이 있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네. 케빈 러시 같은 사람은 대차 대조표를 전통적으로 직접 중앙은행이 쓰고 해서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이거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원래 경제 원론에 보면 정책 금리를 갖고 조절을 하는 게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좀 정상적인 정책의 어떤 경로를 볼 수 있는 조치고 이 정책 금리 가지고 안 될 경우에 뭔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예를 들면 팬데믹이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이 정책 금리를 이렇게 인하를 시키면 시차를 두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시장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너무 급하면 대차 대조표를 확 줄이면서 그러니까 그 연준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확 줄여버린다는 얘기는 늘린다는 거겠죠. 양적 완화의 스탠스는 시장에 있는 채권 같은 걸 직접 쫙 사주면 이 사는 매입 금액 자체가 시장으로 바로 뿌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확대 해석하면 헬리콥터 머니, 양적 완화란 말이에요. 이거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모두의 경제에 좀 오락가락해서 이게 좀 포인트가 제대로 포인트아웃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 케빈 러시가 매크로 프루덴셜 밸런스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이 이 축구 선수로 보자면요. 이 축구장에 중앙은행이 심판봐야 되는 중앙은행이 직접 뛰어서 지금 뛰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뭐 양적 완화까지 직접 뿌려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금 가격도 올랐고 이런 건데 이런 어떤 큰 기조를 아마 케빈 러시가 이제 뜯어 고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금 가격이 좀 빠졌던 거겠죠. 그러면 앞으로 금과 은 가격 그리고 또 많이 흔들렸던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쪽이었는데 어떻게 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던 랠리가 좀 멈출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거예요? 제동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뭐 섣부른 일천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완전히 전 세계 유동성의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매크로 지표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저도 확실히 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케빈 러시가 결국은 케빈 러시가 이제 매파로 갈 거냐 비둘기파적으로 유지를 할 거냐인데 저는 딱 중간선상에서 잘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 도널드 트럼프 60년 지기 로널드 로더의 사위이긴 하지만 이 친구 보면요 굉장히 뚝심 있는 친구예요. 저보다 2살 많더라고요. 친구는 아니고 2살 형님인데. 다 프렌드죠, 뭐. 네, 그때가 최연소 그 연준 이사도 네네. 이사지만 네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계속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나 그래서 그만둘래 해버렸던 사람이에요. 연준의 이사를 그냥 던지고 나와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신이 있는 사람 친구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소신 또는 약간의 어떤 리지드한 좀 답답한 면이 네. 경제 체질에는 또는 경제 전체 어떤 이 버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과정에 증시는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저는 그 불안의 지표를 지금 접속자 수로 항상 봐요. 오늘 정말 새벽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키셨어요. 이유는 이제 미증 시도 22,000 명. 흔들렸고 네. 지금 국내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에 변동성이 꽤 컸어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물론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등의 종목들 많이 급락을 해서 지금 보니까 약간 빚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댓글창에 뭐 그런 반대매매 얘기도 많이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변동성이 좀 극에 달한 거는 맞나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맞나요? 지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점의 부담은 늘 있었던 것이고 지난 3년 동안 고점 부담 하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저같이 실제 로데이터를 갖고 이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갖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보시면 변동성 지표 제가 늘 트랙하는 빅스는 워낙 잘 아실 거고 스큐지수는 극단의 변동성 테일 리스크를 반영하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공교롭게 이게 뭐냐는 건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빅스 지표 최근 움직임 제가 이게 네모난 그 박스를 쳐놓은 구간이 지난 26일부터 한 일주일 어땠느냐거든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케빈 오씨 지명되고 나서까지 보시면 오히려 변동성 지표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빠지고 있습니까? 네. 둘 다 빠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게 이 케빈 오씨가 지명됨으로써 뭔가 극단의 변동성을 연출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 좀 빠진 거 가지고
주가가 뭐 늘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아까 너무 좀 경시하는 발언인 듯한 것처럼 오해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시장이 막 꺾이고 이런 건 아닐 수 있다라고 뭐 자신감? 하여튼 말씀드렸던 게 이런 지표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지표들이 캐비넛이가 진짜 이 캐비넛이 때문에 시장이 국면이 바뀌고 이거 막 진짜 변동성이 치솟고 이랬으면 직접적인 올라가야죠. 변동성 지표가 올라가야죠. 오히려 빠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 시장만 바라보시긴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는 국내 지금 투자에 있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아, 제가 공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소신발언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들떨어진 생각을 했던 게 작년 여러 방송 출연하면서 작년 연초부터 국내 증시 어떻게 보느냐. 증시는 난 잘 모르겠다. 증시가 결국 반영하는 게 아까처럼 경제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과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할 때마다 들떨어진 답을 냈던 게 조금 위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보처럼 계속했죠. 근데 지금도 저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이렇게 좋은 상황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수 위험 몇 개 관리를 기업들. 해야 된다라는 말 주식을 지금 파세요라기보다는 너무 이제 공격적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분별한 투자 네네. 혹은 비투를 좀 지양을 해야 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투자를 한다면 좀 조금 분산을 해외 자산하고 그쵸, 분산을 할 좀 필요가 한다든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보수적인 지금 걱정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금 반응들이 다들 이제 불안하셔서 근데 여기에서 혹여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뭐 흐름이 있겠지만 뭐 미국이 지금 계속 이란에 대해서 공격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뭐 부분이긴 하지만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하여 시장을 크게 흔들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늘 그럼 있겠죠. 미장이 흔들리면 국장도 뭐 사실 네네. 근데 버틸 시장이 재량이 크게 없고요. 흔들리거나 하는 연출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셧다운 언급하시던데 네. 지난 10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역대 최장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준에. 그때 경기가 꺾였습니까? 주식시장이 꺾였습니까? 네. 별 영향 없고요. 네. 아까도 언급됐었지만 6개 법안 중에 5개 법안 다 처리했고 IC2죠. 국토안보부 그거만 지금 2주 연장해서 협상하자거든요. 제가 볼 때 협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건 지난해 그것 때문에 피스컬 이어가 미국이 10월부터 시작인데 네.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유동성이고 뭐고 지출도 아무도 안 됐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워낙 펀더멘털이 세고 그러니까 증시가 괜찮았었는데 안도감을 하고 있는데 안도감을 갖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한테 지금 어포더빌리티 이슈 막 얘기되잖아요. 그게 막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 국민들이 풀뿌리 경제가 지금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미국의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인들이 그거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지금 또 셧다운 해가지고 시끄럽게 한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모르겠어 희망컨대 네. 그 지난 주말에 이렇게 쭉 나오는 트럼프의 멘트를 보니까 그 좋은 협상 조건을 갖고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식의 좀 의외로 협상을 하면서 이란이 탁 숙이는 이런 방향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 작년 7월 달이었죠. 그 이란 B2 폭격기가 대서양으로 뺑 돌아가서 그 원유 시설 뭐 핵 무기 시설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이란이 어떤 발언을 했는 줄 아세요? 결사항전이고 죽을 때까지 끝낼 거고 전쟁을 전면전할 거고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왜냐?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전단 이름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 그럼 알았어. 항공모함 전단 2개 급파해. 조용히 끝났어요. 결국은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이든 군사력은 결국 힘의 게임이라는 것이죠. 힘의 게임에서 뭔가 게임이 되어야 이게 붙고 말고 하는 거지. 이런 표현에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란 따위가 뭐 미국하고 뭘 어쩌겠다는 거지 저는. 예.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컨테인드한, 그러니까 이게 더 확산이 돼가지고 네. 막 번지는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호사가들 말에 따르면 지금 차트 띄워놨는데 WTO 가격이 지금 뭐 65불까지 급등을 했다. WTO가요. WTI. WTI 죄송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WTI가 얼마 전까지 50불대 갔었습니다. 맞아요. 워낙 낮아서 지금 반등하는 거예요. 뭐 이란 때문에 이란이 저거 한다고 그래서 뭐 원유 공급이 차질이 돼가지고 그러기에는 미국이나 그 중남미 이런 데서 이 셰일가스를 셰일오일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그 공급망이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오페크나 이란 때문에 뭐 유가가 다시 80불, 90불, 100불 가고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세 판결은 뭐 어떻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대체? 그게 지금 제가 환율하고 네. 이 대법원 관세 이 두 가지가 정말 깜깜해요 지금. 이거는 뭐 나온다고 물론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뭔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 혹시 관세 판결인가 싶은데 또 안 나오고 계속 미루고 이건 지금. 그러면 그냥 뭐 밀어둘까요, 우리도? 일단 첫째, 대법원 9명의 판사분들은 네. 이제까지 행정 소송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쭉 보면 행정부의 편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행정부의 네. 편이라는 왜냐하면 정부?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재처럼 사회적인 동요, 어떤 국가적인 동요가 가장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걸 안정시키는 게. 네. 그러니까 큰 어떤 아주 정말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은 행정부의 편을 좀 들어주는 판결을 이제까지 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요렇다는 거고, 지금 띄워드리는 대로 지난 1월 7일 날 모건 스탠리가 그 대법원의 관세 판결 6가지 시나리오를 쭉 펴낸 보고서를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요지는 가장 첫 번째는 아이파 관세가 이거 뭐 합법이야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참 문제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최악의 경우에 이거 관세 전면 폐지시켜,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하겠죠. 작년에 1975억 달러 관세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그래요,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완전 전면 폐지해, 위법이야 이러면 이걸 돌려줘야 되고, 또 트럼프 정부가 이거 순순히 돌려주겠습니까? 232조 무슨 무역확장법, 수퍼 301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깨알 같은 거 좀 써놨는데 뭐 122조, 338조, 뭐 301조, 230 이런 거 갖고 품목관세 이 업종별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러면 이걸로 또 대신 때릴 거고, 또 트럼프 모르겠어요.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이 쇼잉할 때만 되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분히 기분파잖아요, 이 양반이. 기분 나빠. 그래, 알았어. 한 50% 또 때려버려. 뭐 이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미국 기업들이 지금 관세 돌려달라고 막 소송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막 아우성 칠 거고, 이러면 그런 경우가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먹은 표현 다시 드리자면, 이 아이파 관세가 월스트 케이스 진짜 완전 이건 위법이야라고 하더라도 네. 이 이슈가 미국 경제를 흔들리는 이슈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975억 달러?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뭐 이렇게 인사들 보니까 막 이게 위법 판결이 되면 미국의 재정 리스크가 또 부각될 거고. 네. 미국의 1년 연방 정부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7조 달러입니다. 그 관세 다 전면 무효된다고 해서 어떤 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죠. 자, 그럼 미국 시장이 어떨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소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유동성 좀 어떻습니까? 유동성은 저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온다에 유동성이 풀리는 방향으로, 풍부해진다. 풍부해지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 또는 경제, 그렇게 저는 비관적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11월 3일 중간선거 때까지는 네. 우상향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네. 지금 그래프 보시는 간단히 말로만 설명드리죠. 그래프가 좀 복잡하니까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 좌측 그래프에서 빨강 점선이거든요. 네. 최근에 쭉 꺾이고 있죠. 빨강 점선이. 이제 네, 잠깐만요. 꺾였습니다. 예. 네. 이게 쭉 꺾이고 있잖아요. 네, 꺾였습니다. 이게 지난 7월 달 현재 3천억 달러, 이 유동성을 구성하는 여러 채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TGA 잔고라고 해서 가끔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미국의 재무부 통장 잔액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국가 잔액이죠. 이게 쑥 올라갔다 최근에 꺾이고 있잖아요. 이게 살짝 중요해요. 끝에. 최근 저점 이게 지난해 7월 달이 작년 연초에 7,800억이었다가 3천억까지 쫙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7,800억에서 3,000억까지 줄인다는 얘기는 네. 나머지 한 얼마인가요? 한 4,500억 달러, 4,800억 달러를 시중에 공격적으로 뿌려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초 중반까지 시장 괜찮았죠. 네. 4월 8일 이후에 시장이 쫙 떴습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 이제 이게 재무부 잔고가 보통 한 9천억 달러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줄이면 또 늘리고 줄이면 늘리는 이 작업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쭉 늘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급전직하를 하죠. 네. 이러니까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살짝 조정이 이거 이유였다고 봐요. 저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네. 그런데 이게 올 연초 들어서 지금 1월 29일 날 9,680억 달러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잖아요. 작년 10월 말에 1조 달러까지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달 됐나요? 한 달 반. 그 사이에 여러분은 지금 9,680억 달러만 보시니까 그렇지, 이게 7천억
7,300억 달러까지인가 1조에서 다시 쫙 줄고 있었습니다.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계속 올해 들어 또 풀이고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뭐 10년물 경매하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매해서 들어오는 돈을 여기다 채웁니다. 그래서 다시 늘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요지는 연초 들어서 한 3천억에서 한 3,500억 달러를 공격적으로 뿌렸는데 에도 불구하고 또 잔고가 늘었잖아요. 네. 그럼 뿌릴 수 있는 실탄이 얼마나 많아진 겁니까, 지금. 자, 이걸 단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경색이 되고 있냐를 보는 게 소파 금리하고 IORB 금리를 보면 돼요. IORB 금리라는 게 미국의 정책 금리, 네, 3.75, 3.5, 실효 정책 금리 3.65가 딱 형성이 되는데 민간 시중에서 단기 금리가 지금 3.65로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작년 경색됐을 때 이게 40bp만큼 더 치솟았었어요. 그러니까 경색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다 해소됐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미국 경제 또는 재무부에서 공격적으로 뿌릴 수 있는 실탄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 중간 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다양한 지표들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거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존의 실적 발표 등을 비롯해서 지켜볼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AI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노이즈도 살짝 있긴 한데 계속 우리는 기대감을 열어둬도 될까요? 지난주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살짝 좀 깨름직하긴 했습니다. M7 중에 이제 조금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 뭐 지난해 한 하반기부터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요 정도가 뭐 애플은 지난주에 실적 전반적으로 지난주부터 빅테크들 실적 괜찮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는 늘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고 조금 더 확대해서 AI 성장세 지속될 거냐? 일단 지난주까지 발표된 대표적인 그 반도체 장비주 ASML 그리고 반도체를 직접 위탁 생산하는 TSMC 실적 어땠습니까? 사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AI의 직접적인 수혜를 또는 핵심적인 분야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주들이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했고 또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TSMC가 또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 수요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는 AI 성장세가 계속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신 대로 아마존 AI 인프라 투자, 마이크로소프트 RPO, 클라우드 잔여 계약에 이런 것들 보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성장이 계속 될 건데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난주에 특히 특징적이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메타가 갈렸잖아요. 메타가 참 이 조커버그가 천재는 천재인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메타 그 플랫폼 다시 잘못하는 바람에 돈도 많이 까먹고 그랬는데 그걸 철수하고 하면서 좀 집중하는 이게 그대로 효과가 나오는 뭐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우리가 그 갑자기 또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런 것들은 조금 요새 안 좋잖아요. 팔란티어나 오라클이나 팔란티어는 좀 얘기가 다른데 팔란티어 주가가 최근에 좀 안 좋거든요. 많이 올라서 사실 저는 뭐 팔란티어가 빅테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팔란티어는 조금 이제 패셔너블한 종목이라서 언급드리긴 좀 그런데 옥석 중에서 가장 옥은 어떤 기업을 저는 꼽으십니까? 구글이라고 봐요. 구글. 네. 저랑 똑같으시고. 구글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 이런 친구들. 구글이 뭔가 다른 모습을 작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도 과연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돈 있는 기업이냐 돈을 버는 기업이냐 두 가지를 보는데 구글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수평 수직 다 갖고 있는 회사죠. 네. 여러분 불안감을 지금 많이들 새벽잠을 설치시면서 보셨을 텐데 저희가 좀 월요일마다 우리 이충환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 오늘 너무 좀 빠듯했죠. 다음 주에는 좀 괜찮습니다. 여유롭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여러분의 이제 미장 정리해드리면서 아침을 열어드리는데 내일도 6시에 돌아올 텐데 여러분들 내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장을 그렇다고 낙관해하지도 마시고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돌다리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